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줌마 에세이노트 제이입니다. 오늘은 정도영님의 마음은 단단하게, 인생은 유연하게 중에서 읽겠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병원에 가야 한다. 적기 치료의 중요성. 2018년 12월 31일 예약 없이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던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는 위험을 직감하고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다시 나와 대피를 지시했고, 그러던 와중에 범인이 넘어진 임 교수를 올랐다 흉기로 찔렀습니다. 시민들이 가족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임세원 교수는 자신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임 교수는 우울장애 치료와 자살 예방에 평생을 바친 의사이자 한국형 자살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개발자입니다. 그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우울장애를 소재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저자의 자살 생각이 포함된 내용이라 주위의 걱정도 있었지만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임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는 직장인의 우울장애와 스트레스를 다루는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하며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예방적 접근이 자살을 비롯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임 교수가 사망하고 며칠 뒤인 2019년 1월 2일 유가족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첫째, 안전한 치료 환경을 만드는 것. 둘째,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리고는 고인의 유지를 이어달라며 조의금을 기부했습니다. 유족들은 이렇게 자신의 아픔을 공개하면서까지 환자를 돕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어쩌면 유족은 위험한 환자들을 사회 안전을 위해 격리하자는 위험한 반응들을 보고 그런 결심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전한 치료 환경과 편견과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는 사실 맞닿아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는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누구도 선뜻 치료받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의 범인은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조현병 환자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일하는 식당의 여성 손님에게 위생이 불결하다는 지적을 받자 손님이 자신을 음해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출근길에는 여성들이 자신을 지각하게 하려고 천천히 걸었다는 생각도 했다더군요.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과 망상에 의해 엉뚱한 여성을 살해한 것입니다. 임 교수를 살해한 범인 역시 조울증으로 보호병동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자신의 머리에 폭탄이 있다는 망상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가 조현병을 겪습니다. 희소질환이 아닌 것이죠. 게다가 망상은 조현병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흔한 정신질환인 우울장애에서도, 심지어 뇌출혈이나 뇌종양 같은 신체 질환에서도 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공의 시절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 수술 환자를 담당한 적이 있는데, 이 환자는 출혈을 멈춘 뒤에도 잠을 못 자고 간헐적으로 성격과 판단력에 변화를 보여
정신건강의학과 보호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회진 중에 그 환자가 갑자기 눈빛이 변하며 저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더니 집어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는 유도 유단자였습니다. 병동이라 주변의 도움으로 간신히 오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제정신으로 돌아온 환자는 어제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중히 사과했고 며칠 뒤 퇴원했습니다. 만약 그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아이는 4살 때부터 소아정신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말이 좀 늦어 언어 치료를 시작했다가 6살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았습니다. 경계를 약간 넘은 정도라 치료를 열심히 받은 결과 최근 검사에서는 자폐에서 벗어났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만약 진단이 무서워 전문가의 도움을 피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연애 때는 잘 맞았던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갈등이 심해지자 전공의들에게 부부 치료를 가르쳐주는 선배를 찾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한두 달마다 부부 상담을 받으며 더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0대가 되어서는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보고자 정신분석가에게 분석 상담을 받으며 제 삶의 방향을 틈틈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계속 타인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보험 혜택을 받더라도 청와대 경호원이나 국정원 요원 같은 특수직업이 아니라면 자신의 의료 기록을 직장에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기업, 국책연구소, 대학교 등 큰 기관들이 당사자 모르게 조회하는 것도 불가능하지요. 민간보험도 이미 가입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가입할 예정인 경우 가입일 전부터 3년에서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없으면 되고 있더라도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상담의 경우 상담용 Z코드로 기록이 남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약물 치료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질병 코드인 F코드가 기록에 있더라도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없으며 보험사가 거절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모두 법 명칭에서 시작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는 정신질환자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 하니 의료인, 아이 돌보미를 비롯해서 가축 인공수정사 등 몇몇 직업에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들어있는 정신질환 항목에 대해서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질환에 대해서만 묻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안질환에 글씨로 안경을 쓴다고 적지 않고 피부질환에 여드름을 적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불안하고 잠을 잘 못 자지만 혼자 씻고 밥 챙겨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제 상담센터에서는 상담받은 학생이 100명이라면 법에서 말하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정신질환자는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1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채용 신원 진술서에 정신질환 전력에 관한 문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했고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로스쿨 재학생이 지원자는 정신질환 등 정신건강상 이유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거나 상담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거든요. 이 학생은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싶지만 임용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치료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선발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질문이 추상적이며 현재가 아닌 과거의 일까지 조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운동선수에게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방문 경험을 묻는 것은 어떨까요?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부상 이력이 아니라면 오히려 몸 관리를 잘하는 선수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진료나 상담 경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동료나 상사 때문에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둘 중에 누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을까요? 피해를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사실을 빌미로 채용 및 평가에 불이익을 준다면 피해자가 또다시 피해를 받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주어진 일을 꾸역꾸역 하면서도 자존감이 바닥을 쳤던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저를 찾아오고 한 달 만에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게 되어 일도 잘 되고 동료를 챙겨주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학생이 만약 치료를 받지 않은 채로 스트레스에 허덕이며 졸업했다면 진료 이력 없이 일을 꾸역꾸역하니 더 훌륭한 인재일까요? 외상 사건을 포함한 복합적인 문제로 입원을 반복했던 학생도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더불어 100개가량의 외부 상담을 받았는데도 복학에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적응해야 하는 목적지인 학교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가족과 함께 노력하니 서서히 나아졌습니다. 몇 학기가 지나서는 성적이 올라가고 친구를 사귀고 연애도 하더군요. 얼마 전에 찾아와서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한다는 기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학생들이 끝까지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질환 치료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울감,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눈에 보이는 증상들을 완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와 세계은행이 정신건강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어치의 건강과 경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것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 치료의 목적을 잊지 않고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시급히 마련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